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용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그 집회 네. 오셔가지고 네. 또 밤에 네. 10시에 시작해가 11시에 끝났는데 그날 네. 어디 댁에 들어가시는데 네. 지장 없었습니까? 예, 뭐 지하철 타고 들어갔습니다. 예. 예. 굉장히 뭐 성황을 이뤄서 예. 하여튼 뭐 블루 앵그리에 참석하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 들었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모임에서 저는 세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 뭐 어떤 게 보이시던가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예, 좀 많이 젊어졌습니다. 네. 전체 컬러가요. 저는 70대, 80대 물론 그 연세 되시는 분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거 좀 상당히 놀랐어요. 예. 젊은 세대들이 이 분노에 많이 공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가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저는 느낀 게 부부들이 많아요. 예, 가족 단위로. 네, 가족 단위로 많이 왔어요. 지하철에서도 저랑 같은 방향인데 손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부부들이 대단하다. 이게 같이 분노를 공유하니까 부부 금슬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그 참석하신 분들이 교양하고 지성인 같은 풍모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날 참석해서 상당히 그 좀 참신한 그런 좀 자극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또 하나 특징으로는 그날 보통 보면 저희들 집회에 태극기나 성조기를 같이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태극기를 제가 뭐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태극기는 예식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좀 아껴야 되는데 항상 집회 현장에 태극기 성조기를 같이 들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앵그리 블루 집회에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좋지 않게는 봅니다. 근데 이제 1차, 2차에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그날은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고 집회에 오신 분이 좀 없었습니다. 네, 그렇대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컬러가 좀 젊어지고 있다. 특히 시작할 때쯤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행진할 때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서 MBC를 손으로 이렇게 띄고 하고도 충분할 만큼의 인원이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그 토론하던 시점이 10시인데 사실은 상암동이 좀 외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곽이죠. 그래서 그리고 지하철역도 또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저 멀리 떨어져 있고.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지하철도 멀리 있고 해서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건데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근데 그날 그렇게들 어떻게 좀 알고 오셔가 또 그 시간까지 안 가고요. 저는 처음에 막 10시쯤 되면 이제 다들 가고 한 1,200명 모여서 토론하지 않을 건가 했는데 많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우리 참 모임에 앵그리 블루의 저력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저 부산 뭐 강원도 이런 데는 밤 11시 돼서 끝나는 거 보고 또 버스가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밤 새벽 아침에 돼서야 이제 댁에 들어가실 건데 그렇게 열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단순한 이게 MBC가 황장수 소장을 뭐 디스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독재, 언론 장악 이게 하나의 드러난 사실이죠. 자꾸 유일하게 지금 말을 하는 언론이 유튜브, 그중에서도 우리 황장수 소장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보이지 않는 압력을 자꾸 행사하니까 이게 자유 언론이 이게 씨가 마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분노를 표시해 준 거다. 이래서 자유 언론을 지키자는 뭐 지킵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거룩한 어떤 저항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분내를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윤 선생님 그날 늦게까지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소장님이 목까지 쉬실 정도로 애만 쓰셨습니다. 목은 집회만 하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이효성 네. 방송통신위원장 네네네. 이제 이효성. 예, 이효성.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양반이 저 강사를 해가 그렇죠. 그 무슨 신문학, 언론학 부분에 대한 그 교양 강좌를 그 양반한테 들었어요. 저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어제 그만뒀는데 그만둔 사유가 보니까 가짜 언론에 대해 작년에 10월달에 청와대 보고했는데 문재인이 그 가짜 언론 보고 대책이 미흡하다 하고 질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짜 언론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보류된 그때 이후로 이 양반이 좀 찍힌 것 같아요. 네, 찍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가짜 언론, 가짜 뉴스, 가짜 뉴스 단속 부분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봤던 것 같습니다. 좀 꼬장꼬장한 양반이거든요. 그렇죠. 학자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 단속 부분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조작 정보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었죠. 조작 정보 규제 협의체. 7월 초인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하도 좋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려 했는데 정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총대 메고 나서는 사람, 우리 조국 민정수석 같이 저렇게 국민들을 양분하는 호위무사들이 필요한 거죠. 문재인 편들으면은 애국자고 반대하면은 친일 토착 왜구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참모나 장관들을 하는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언론 가짜뉴스 대책을 하는데 언론 학자로서 양심에 꺼린 거예요. 이낙연 총리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대책은 무조건 때려잡자는 거 아니에요. 때려잡자는 건데 일단은 언론사의 자율규제가 중요하고 가짜뉴스를 단속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필요하다. 이거 학자적인 양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잘린 거라고 봐야죠. 여태까지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못 채운 게 그 MB 때 최시중, 그것도 뭐 뇌물 뭐 이런 거 좀 관련이 됐었죠. 그래서 못 채우고 이번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 3년인데 2년 만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 이 권력을 잡은 쪽에서 언론 통제를 집요하게 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나온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방송의 이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정권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좌파 중에도 좀 양심이 있는 좌파지요. 그러니까 학자적인 양심. 너무 무리하게 가짜 뉴스를 밀어붙여 가지고 조지면 그게 오히려 후유증이 좀 클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렇게 견디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적인 양심까지도 포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 대법원 징용 판결 비판하는 사람은 무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나가는 참모들이 오히려 더 대우를 받고 좀 학자적으로 해서 가짜 언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 뭐 공중파도 오히려 뭐 가짜 뉴스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 권부에서 거의 몰아내는 분위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좀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된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짜 뉴스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더 말 잘 듣는 사람 자리에 갖다 놓고 법무부 장관 조국이 나서서 윤석열하고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가짜 뉴스를 빙자해서 본격적인 언론 장악 및 탄압이 시작될 개연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민정수석의 조국 후임 민정수석의 김조원 카이 한국우주항공 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 그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좀 웃기는 게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민정수석이 된다. 그런 예 보셨습니까? 거의 뭐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그런다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코드에 맞고 좀 부려먹기가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겠죠. 않을까요? 비검찰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앞장서서 하는, 저는 뭐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물론 뭐 검찰 출신이 이제 민정수석은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들이 그 동안에 계속 있었죠.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누구죠? 그 7인인가 8인인 중에 하나 옛날에 총무처 장관하는 사람 누구 있었죠? 뭔가 그분도 그 민정수석 했는데 그 검찰 출신 보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은 카이 사장을 이렇게 보낸다는 건 좀 다른 의미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근데 이 양반이 감사원을 그만둔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 그만두고 나온 지가 2008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에 가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노 사람이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고향은 경남 진주고요. 그러고는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을 2008년 노무현 정권 임기 끝날 때까지 하고 그러고는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쭉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카이 한국 우주항공 사천에 있죠. 그게 이제 이 사장으로 갔는데 그런데 조국이가 보면 비검찰 출신 그렇죠.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을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비검찰이 훨씬 효율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 이 적폐청산이나 사정 작업을 한다. 그렇죠.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친정에 대해서 뭐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실권을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조국하고 윤석열 쪽의 주도권을 갖고서 또 끌어가겠다. 뭐 이럴 수도 좀 있지 않느냐. 민정수석은 네 역할은 그냥 조금만 해. 뭐 이렇게 심부름만 해. 그래서 네가 뭘 알아. 뭐 노무현 때 뭐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이 뭘 알겠어. 뭐 이래서 좀 건너뛰고 그냥 갈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검찰총장은 장악해서 밑에 조국이가 윤석열을 확실히 통제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자기 목소리가 강한 사람 잘못 넣어놓으면 시끄러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코드에 확실히 맞추는 예스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심부름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야채 민정수석을 두고 조국에 이제 법무장관을 가면 법무장관이 직접 사정 작업을 총지휘하겠다. 검찰총장을 지시해서. 근데 역대까지 지금 좌파들이나 현 민주당 쪽에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이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서로 역할 관계를 존중해야 된다 주장을 오히려 많이 해오지 않았나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제일 앞에서 부서뜨리는 그런 지경이죠. 뭐 조국이라는 사람 민정수석하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부터 공수처부터 모든 일에 다 만기 친남식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징용 배상금 문제까지 친일이냐 반일이냐 갖고 프레임으로 해서 온 국민을 들쑤셔놨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장관과 검찰총장이 바로 한다는 건 그런 역할은 좀 뭐 오히려 내놓고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뻔뻔하게 이제 민정수석을 바꾸면서 조국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로 보낸다. 그래서 이제 가고요. 이거하고 하나 연관시켜 봐야 될 부분이 그 이낙연이 당으로 이번에 그만두고 가서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종로에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급속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낙연이 유임되어서 이번에 있을 개각의 폭이 뭐 중소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이제 좀 계속 총리를 맡으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더 끌어가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를 보면 뭘 좀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역할은 좀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느낌도 좀 받아요. 차기 대권 주자를 주려면은 출마도 하고
내년 총선에 중요한 역할을 좀 맡아서 그걸 당에서 좀 지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역할은 지금 안 맡고 총리 역할만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부려먹기는 좋잖아요. 호남 그리고 또 호남 상인성이 호남 있으니까 있고. 그죠? 예. 왜냐하면 지금 예. 이낙연을 바꿔서 비호남이 혹시 되면 예. 정권으로서는 또 총선 앞두고 호남 그렇죠. 정서가 흔들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정책은 저거가 다 결정하면서 예. 이낙연을 끝으로 예우하는 뭐 대통령 그렇죠. 전용기를 타고 예. 뭐, 여행을 보내든가 예. 또 의도적으로 이낙연을 대선 여권 주자 예. 올려가 예. 1위가 나오도록 계속하는 건 그건 호남 사람들한테 예. 총선까지 네. 일종의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낙연이라는 바둑알을 좀 활용하려는 보석 아닌가. 그런데 이제 대권으로 연결짓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우선 부려먹기가 좋은 거 아니냐. 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아주 꾀돌이처럼 잘하잖아요. 예. 근데 크게 청와대를 향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또 그리고 네. 뭐 야권을 향해서는 가끔씩 고함도 지르고 제압도 예, 하고 청와대를 향해서 이번에 뭐 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 일본 통이잖아요. 한마디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볼 때는 부려먹기 좋은 사람 아니냐. 예?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체제를 좀 다른 총리와 또 청문회하고 또 시끄러우니까 그 또 장관도 많이 바꾸기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그냥 몰고 가되 주도권은 다 청와대에서 하니까 총리 누가 해도 뭐 별 상관없어. 뭐 이런 의식이 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호남의 지지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낙연을 바꿔서 이낙연을 대신할 호남 인물도 마땅찮은 참에 그냥 가겠다. 그런 저는 이낙연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게 문 정권이 과거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무현 정권이 중반기 넘으면서 호남이 지지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 정권 입장에서는 이낙연이 결국 호남을 상징하는 그렇죠. 일종의 이 지분이다. 예.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도록 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낙연이라는 사람도 이제는 저는 대권으로서는 본인도 저렇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도 뭐 제가 볼 때 대권이 되겠네 하고 생각하겠나 이렇게는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낙연 유임을 하는 걸 보고 하나 느낀 게 뭔가 하면 조국을 총리시켜서 출마를 안 시키려고 봐요. 이번엔 법무장관 되면 출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야죠. 근데 조국이라는 친구가 출마를 굉장히 꺼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나가면 부산에 나가야 될 건데 현재 부산 정서로 조국이 출마했을 때 선거판이 이제 조국 당선이냐 낙선이냐로 몰려가면서 저게 지금 문 정권에 대한 정서가 PK 지역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이 낙선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지금 법무장관 시켜서 총선을 그냥 건너뛰고 그러면 법무장관을 앞으로 최소한 총선 직후까지 한 1년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때쯤 되면 이낙연이 3년이 넘어가는데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어? 총선 끝나면. 뭐 반만 바꾸겠죠. 뭐 총리는 언제든지 또 바꿀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나면은 또 민심 수습용으로도 또 바뀌는 게 또 총리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대선이 지난 2017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대선이 이제 언제 있습니까? 2022년, 22년에 있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지난 작년 2018년에 했잖아요. 그럼 지방선거가 또 2022년에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총선만 치르고 나면 2022년까지는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이제 2020년이니까 선거가 없으니까 이제 조국을 제가 볼 때 총리를 좀 시키는 거예요. 한 1년 이상. 그래서 조국을 한 1년 이상 총리를 시키고 그러고는 조국이 이제 정권 말기쯤에 이제 밖에 나가가 대선 후보 행보를 하려고. 그래서 조국을 지금 관리하기 위해 이낙연을 갖다가 이제 출마를 안 시키고 그냥 총선까지 이대로 밀고 가고. 그래서 호남 대우는 총선 끝날 때까지는 해주는 척하고 이제 총선 끝나면 이낙연은 내리고 1년쯤 있었던 조국을 이낙연 자리 넣고 그래가지고 조국한테 이제 민정수석, 법무장관 지금 경력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총리. 뭐 세상에 뭐 사람이 그냥 자리가 사람 만들잖아요. 쪼다 같은 사람도 자리 그럴싸한데 해주니까 어깨 힘주고 다니고 또 그럴싸하게 보이는 척 하더만요. 그렇죠. 뭐 그만큼 조국이 측근으로서 뭐 호위무사로서 뭐 본인이 뭐 열심히는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그 징용 배상 문제에도 자기 영역 아닌데도 그냥 자발적인 호위무사라고 하대요. 뭐 자발적인지는 뭐 호위무사인지 오히려 뭐 군주를 뒤통수 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보자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는 건 틀림없고 그래서 좀 계속 경력 관리를 좀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과거에 50 때도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계속 내무부 장관도 시키고 뭐 계속 경력 관리를 좀 시켜줬잖아요. 그런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아마 카드로 좀 활용할 생각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무슨 자리를 맡겨놔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네. 양심도 없고 학자적인 기반도 약하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이런 거 보면 엉터리잖아요. 내용이 내용이 기초적인 법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엉터리 같은 사람이 저렇게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로 가고 후보로 된다. 저는 나라꼴이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막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거의 뭐 운동권 학생한테 맡기는 것보다 더 저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운동권 학생은 그 순수한 마음, 열정 뭐 이런 거를 있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열정이나 순수한 마음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에서 자기 삐뚤어진 생각을 현실에다 주입시키는 아주 그 위험한 발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우리 민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오용하고 있잖아요. 예? 민족을 저 북한에서 생각하는 민족하고 거의 자꾸 비슷하게 좀 몰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그 자유 시장 자본주의 이런 것도 그냥 다 깨트리려는 이런 발상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산호맹 사건이라고 하면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벌어진 공안 사건 중에 완전히 그 산호맹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극좌파, 극좌파다. 근데 그 조직에 관계되었던 조국이 그래서 형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국이 그 산호맹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관계하는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의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이나 미국의 청와대의 중요한 참모를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조직, 투쟁 조직에 미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 조직에 이렇게 관계되어 있던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네 국가의 기본 체제를 흔드는 거잖아요. 산업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청문회에 가게 되면 정말 치열하게 전 준비해서 따져봐야 돼요. 그때도 거의 반성문 쓰고 가벼운 형으로 해서 처벌한 다음에 유학을 가게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그때 법에서 관용을 베풀어 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거나 회개하고 있다는 게 하나도 나타난 게 없어요. 생각을 바꿨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기본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또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 이렇게 봅니다. 참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북한하고 다른 게 우리가 시장을 그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인권 이게 강한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향하는 거랑 자꾸 닮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뉴스를 적발하고 단속하고 이게 다 법무부 장관 소속이거든요. 저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 편협하잖아요. 좀 말도 안 되잖아요. 편협하죠. 온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친일이냐 애국자냐로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위험한 발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르고 또 그걸 또 방조하던 이낙연이라는 총리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이제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듭니다. 이제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가면 확실하게 지금 이제 검찰을 코를 끼워서 그야말로 이제 검찰을 통제해서 가겠다. 총선을 앞두고 조국지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청문회를 보면 한국당이 뭐 윤대진 행위나 이야기했었지 직접 윤석열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혹이 있었어요. 왜 한국당이 윤대진이 형에 대한 변호사 부분에 매달리느냐. 왜 윤석열 주변에서 도이치 파이낸스 같은 처가와 관련되는 일들은 걸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그것도 일종의 좀
윤석열이 부담스러우니까 빠져가기 위한 쇼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예, 상당히 이런 있죠.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아마 조국 청문회는 더 또 대충 갈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지금 영등포 경찰서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19명이죠. 네, 우리나라 뭐 법원이 법정관리관 기업체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CEO 역할을 어떻게 보면 법정관리인 임명을 하니까 그것처럼 영등포 경찰서장이 우리나라 정치의 판도를 지금 바꾸는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영등포 경찰서장만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조국이라는 사람도 눈치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저 조국이 지난번에 그 했던 네. 쇼, 네. 그 이제 뭐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급준 거. 네. 패스트 트랙이 전부 엮어서 그냥 굴비처럼 다 코끼아 놓으려고. 네. 그래서 이제 코끼아가 줄기처럼 이 굴비처럼 이 뭐 엮어 놓고. 네. 그것도 옛날에 보면 우리가 양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줄줄이 꿰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마리씩 요리를 해먹자. 지금 그런 걸 조국이 다 주도해가 코끼아 그렇죠. 놓고 그러고는 다 코끼 놓은 상태에서 너네들 말할 수 있냐? 말하면 죽어. 네. 우리가 선별로 죽일 거야. 네. 그래놓고 내 청문회 하는데 너네들 떠들어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패스트 트랙부터 아주 주도 면밀한 전략, 작전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 패스트 트랙에 관계없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나누는 것까지 세 개를 같이 넣겠어요. 예. 야당 어떻게 보면 유혹하기 좋잖아요. 선거법. 그렇습니다. 예. 그거 꼬셔가지고 집어넣고 나서 패스트 트랙 가서 어떻게 보면 폭력을 유발시킨 거죠. 예.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자유한국당이 싸울 줄 모르잖아요. 예. 어떻게 싸울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걸 자극해가지고 폭력을 어떻게 보면은 나오게끔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 덫에 또 자유한국당이 쏙 들어갔거든요. 차라리 그냥 국회를 마비시켜버리고 밖에 가서 패스트트랙을 너끼리 하려면 해라 하고 그렇죠. 장애투쟁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싸울 계속하는 게 아닌데 거죠. 저걸 가가지고 뭐 바로 들고 무슨 마치 크게 무슨 위대한 네. 승리를 했냐 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눈 뜨고 그냥 코 베이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예, 불구속 네, 기소됐더만. 불구속 기소됐다고 뭐 법원 앞에서 지검이죠. 지금 예. 남부지검인가요? 예. 예, 거기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하더라고요. 본인이요? 예, 본인이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예, 탄압이라고 반대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켓 시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김성태 의원도 아직 뭐 재판을 해야 되고 본인이 억울한 것도 많겠지만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저렇게 피켓 들고 나서는 거 그러니까 싸울 줄을 모르는 거죠. 예? 당이 단합해서 뭔가 좀 보여주고 확실히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 거 들고 피켓 시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참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의 모습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그 2부에서 그 문제를 네. 좀 직접적으로 다뤄보고요. 오늘 지금 보면 이호성이를 못 뺏긴다. 이호성만 해도 강성인데 네. 그래도 원칙적인 강성이 불편하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가는데 그 후임에다가 감사원 사무총장을 10년도 전에 했던 사람을 때리다가 앉혀놓는다. 자, 이제 그 내가 없는 민정수석 자리는 내가 다 알 거니까. 그럼 껍데기로 그냥 그렇죠. 말 잘 듣는 네, 예스맨 하나 데리다 놓는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와서 하는 건 귀찮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이제 방향으로 계속 예. 끌고 가는 거죠. 어제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청와대 오찬을 그 더불어민주당 어제 했죠. 예, 간부들하고 뭐 청와대 했잖아요. 예. 이게 방송이 토요일 날 나가니까 이제 화요일 날로. 예. 그 화요일 날. 했는데 거기에 뭐 참석한 의원들 말이 가관이잖아요. 문에 대한 찬양 예. 일석이 돼요. 예. 어떤 그 국회의원은 그랬대요. 문 대통령 앞에서 이 자리에 김정숙 여사가 안 계셔서 참 아쉽다. 지랄. 광주에 수영 대회 응원 가시느라고 있었어야지 빛이 나는데 정말 아쉽다. 뭐 그리고 또 어떤 의원은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문 대통령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 좀 전해달라고 했다. 공천을 위해 눈이 네? 먼 자들의 지금 제가 보기니까 당나라 당태종 때 그 신하 위징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 신하를 몇 개를 나눴어요. 충신, 양신, 간신 이렇게. 예? 충신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대요. 너무 대들다가 왕도 다치고 자기도 다친대요. 양신은 분위기 봐가면서 얘기하면서 나라를 올바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신하. 예? 근데 간신은
시도 때도 없이 딸랑거리는 거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청와대 가서 저런 딸랑거리기는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국회의원 뭐 김영호 의원인가는 고종 때처럼 헤이그 밀사를 보내야 된다. 저런 얘기를 그걸 또 듣고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부터 총리부터 다 측근들이 저 다 딸랑이로 채우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참 있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참 예. 고개를 듣는 사람이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